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는 지금 물 전쟁의 시대. 그 한가운데서 단 한 나라만이 지켜낸 보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글만으로도 축복받은 민족이라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물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아시아 11개국의 물줄기를 장악하는 동안 오직 한국만이 완벽한 물의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중국마저 침묵하게 만든 놀라운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베이징 국제수자원 포럼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수자원 전문가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물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펼쳐진 대형 수계 지도 앞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수자원이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 속에서 각 나라의 이해관계는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 수자원 자문관 엘러노르 바렌탱입니다. 올해로 수자원 정책 연구 경력이 25년 차가 되었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중국 국립수자원연구소 장루이 소장이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발표 화면에는 중국이 통제하는 수많은 강 유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 송화강, 그리고 황하까지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수계 네트워크죠. 중국은 아시아 물길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수자원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1개국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수자원 외교의 핵심이죠. 장루이가 당당히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국 대표단을 향해 갑자기 비꼬는 미소를 지었죠. 한국은 짧은 강 몇 개로 뭘 자랑할 게 있나요? 우리는 메콩강도 브라마푸트라도 조절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수자원 외교 아닌가 싶네요. 장루이의 말에 회의장이 숙연해졌고 저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독립된 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모르는군요. 한국의 강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자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수계를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는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죠. 아시아 수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만의 특별함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모든 강을 움켜쥐고 흔드는 동안 한국은 자신만의 물길을 지켜낸 유일한 나라였죠. 이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수계 독립 전략 포럼에 참석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국제수자원 전문가 명단을 확인하던 중 한국 측 연사 중 최무겸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한국수자원공사 토목사업국 기술반장으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강종합개발계획과 낙동강 정비, 충주댐과 소양강댐 현장을 실무 주도한 인물이었죠. 포럼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지 이메일로 문의했고 답장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기꺼이 만남에 응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를 만나 직접 한국수자원의 역사와 의미를 들어볼 수 있겠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설렘과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이 공식 목적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더 큰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자국 영토 안에서만 흐르는 강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첫 일정은 낙동강 유역 답사였죠. 부산에서 출발하여 강의 하류부터 상류까지 살펴보는 여정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수문 시설과 보, 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수자원공사 김지원 박사가 동행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낙동강은 길이가 523km로 국토의 남동부를 관통하는 핵심 수자원입니다. 4대강 사업의 중심이기도 했죠. 운문댐에서는 1억 3,500만 세제곱미터, 강정고령보에서는 9,2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졌고 강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죠. 이 강이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체계군요.
설계된 생명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말에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튿날은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물을 가두고 흘려보내는 과정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충주댐은 2억 7,5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하며 4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서울의 주요 상수원이기도 하죠. 소양강댐은 2억 9천만 세제곱미터로 홍수 조절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 유럽 대도시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감탄에 함께 있던 최무겸 씨가 말했죠. 소양강댐 덕분에 물난리가 멈췄습니다. 댐이 생기고 나서야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는데 국제 뉴스 채널에서 중국 장루이 소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중국 기술을 베낀 모방국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댐 시스템은 우리 기술의 축소판이죠. 물론 단일국 간의 수계 시스템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기술적 독창성은 없습니다. 장루이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댐 설계와 자급 수자원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독창적인 다목적 댐과 보호 기반의 통합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장루이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은 단순한 베끼기가 아닌 한국만의 고유한 기술력이 담긴 결과물이었죠. 다음 날 최무겸 씨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강 수계를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산 증인이었죠. 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한국 수자원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최무겸 씨와 한강 수계관리센터에서 만났고 그는 오래된 도면들을 더 꺼내 보여주었죠. 손때 묻은 청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강이 구비구비를 따라 움직였죠. 이 지점이 소양강댐입니다. 제가 1967년부터 74년까지 여기서 근무했죠. 당시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던 높이의 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죠. 최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료들을 촬영하며 유럽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수계 관리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죠. 독립적인 수계를 갖추었다는 지리적 이점에 더해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유럽 본부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죠. 자문관님, 귀하의 한국 수계 보고서가 다음 달 UN 기후수자원 회의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근거로 반발한다는 것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보고서가 중국의 상류댐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메콩강 관련 부분에서요. 프랑스 본부에서는 발표 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대답했죠. 갑자기 머릿속에 장루이의 오만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죠. 누군가는 이 강이 왜 특별한지 말해야 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모인 자리였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메콩강은 상류가 중국이고 하류가 베트남입니다. 중국이 상류의 댐을 만들면 베트남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은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자국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물길이란 뜻이죠. 한국은 이러한 지리적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람강과 후옥마이강 수자원 개발에 참여하며 기술을 전파하고 있죠. 물 분쟁 없는 미래를 위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던 기자들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베트남 기자가 일어섰죠. 베트남은 매년 메콩강 수위 감소로 농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모델이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한국의 독립수계는 지리적 특수성이니까요. 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이 베트남에 전수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죠. 대답하면서 강 건너 보이는 최무겸 씨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죠. 한국의 강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과거 수자원 관리에 관한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방송국의 제안이 흥미로웠죠. 첫 목적지는 새마을운동, 당시 농촌 수자원 개선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경상북도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오래된 물레방아가 눈에 들어왔고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죠. 마을의 원로 김정호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 물레방가는 제가 20살 때 만든 겁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수로가 정비되면서 물의 힘이 강해졌죠. 그전에는 가뭄이 들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니 체계적으로 설계된 물길이 논과 밭을 골고루 적시고 있었고 5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이건 단지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이 만든 변화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었군요. 제 말에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은 더 깊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갔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수리기술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정교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전국에 약 3,500여 개의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경상대만 1,700개 이상이 있었죠.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와 같은 수리시계, 간구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등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보, 수차 저수지까지 이미 수백 년 전에 수자원 체계를 세웠군요. 한국인의 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죠. 숙소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우연히 중국 CCTV 국제 채널에서 물 분쟁 관련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농업부 고위인사의 인터뷰가 방영 중이었죠. 우리는 상류국의 물 조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중국 측 대미물을 가두고 장마철에는 수문을 열어 홍수 피해를 줍니다. 한국처럼 독립된 수계를 가진 나라가 부럽습니다. 베트남 관리의 발언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고 이어서 인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이 나왔죠. 브라마 푸트라 강의 수위가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북부 지역 농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독립적 수계 관리가 가능한 국가들의 경험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무겸 씨의 말이 떠올랐죠. 호미로 논두렁도 파면서 강줄기를 지켰다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강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민족의 생존 지혜가 담긴 역사였죠. 다음 날 아침 유럽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국장과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나타났죠.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바렌탱 자문관,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항의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의 한국 수계 발표가 중국의 수자원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이죠. 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상류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오래 써왔죠. 한국처럼 독립된 수계를 가진 나라가 주목받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항의한 건가요? 질문했습니다. 베트남과 메콩강 언급 부분입니다. 중국 측은 이것이 자국의 메콩강 상류댐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죠. 프랑스 본부에서는 다음 달 UN 기후수자원 회의에서 한국 수계 모델 발표를 유보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대답했죠.
침묵이 흘렀고 이대로 물러서면 진실은 영원히 가려질 것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말해야 합니다. 중국의 압력에 진실을 감추는 것은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됩니다. 저는 한국 수계 모델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최무겸 씨에게 연락해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몇몇 은퇴한 수공 기술자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5명의 노년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으로 한국 수자원 개발의 산증인들이었죠. 저희가 일할 때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모든 계산을 손으로 했죠. 비가 안 오면 굶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닌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댐과 볼을 건설하며 흘린 땀과 눈물, 때로는 목숨까지 바친 동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죠. 옛날엔 댐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물이 생명이었죠. 최무겸 씨의 말에 다른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무겸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죠. 박사님, 중국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 발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일이니까요. 대답했죠.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우리는 그걸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최 씨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죠. 오랜 역사 속에서 이 강이 품어온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엔 기후수자원 회의가 열리는 제네바 국제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각국 대표단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장루이의 모습도 보였죠. 그는 저를 발견하자 차갑게 시선을 돌렸죠.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계 모델 발표를 강행한다는 것이 회의장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죠. 발표 시간 20분 전 프랑스 본부의 상임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강행하시겠습니까? 아직 철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읽혔죠. 네, 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입니다. 제 답변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발표대에 오르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지도와 주요 강 유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시작했죠. 한국은 스스로 강을 지켜낸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지리적 축복을 넘어 한국이 어떻게 그 축복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국제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데이터 기반 다목적 댐 모델의 효과를 설명했죠. 한국의 통합 수계 관리 시스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조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수문제어 시스템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력을 높인 사례입니다. 실시간 유역 통합 관리를 통해 수량 확보와 재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노트북에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고 있었죠. 장루이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한국의 특별함은 강이 나라를 보호하는 역설적 구조에 있습니다. 자국 영토 내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독립된 수계는 물리적 안보뿐 아니라 수자원 주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일본, 인도, 베트남 대표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그들의 얼굴에서 공감과 존중이 읽혔습니다. 이번 발표가 단순한 학술적 공유를 넘어 국제 수자원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에 베트남 수자원부 장관이 다가왔죠. 박사님, 용기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류국의 일방적 결정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엔 사람이 물을 따라갔는데 이젠 물이 사람을 살려주네요. 한국이 보여준 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최무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발표 잘 마쳤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강의 가치를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이 세계의 강이 되는 날이 오는군요. 유엔기후 수자원 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고 벨기에 브뤼셀에 제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동료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유럽수자원연구위원회에서 한국 수계 보고서를 국제 매뉴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대요. 동료가 전자패드를 내밀었고 화면에는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기후변화 시대의 국가별 수자원 관리 지침서로 채택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로이 연구소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지 성명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형 수자원 관리 모델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독립형 수계 구조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도 한국의 통합 관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최무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만든 시스템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된다니 꿈만 같습니다. 일주일 후 베트남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 수자원 정책 검토 자료에 한국 모델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죠. 장기적 수자원 전략 수립 시 한국 모델 참고 필요. 베트남 정부 보고서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죠. 인도 수자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자원 관리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겐지스강, 유역 관리에 한국의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수자원 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였죠. 포럼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누이였죠. 그는 이전과 달리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장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긴장했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죠. 바렌탱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장누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강을 지배했지만 그 물로 사람을 지키진 못했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만난 한국 대표단 단장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죠.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메콩강 수계 관리에 한국의 기술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력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죠. 한국의 경험이 이제 세계적 모델이 되었군요. 축하드립니다. 제 말에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강이 우리만의 강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배워갑니다. 옆에 있던 최무겸 씨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죠. 호텔 창문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서 시작된 논쟁이 이제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감회를 불러일으켰죠. 한국의 강이 세계의 강들을 살리는 지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가진 독립수계의 축복과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해온 기술의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강을 갖고 온 상생의 역사는 오늘날 물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한국만의 해법이 세계에 전하는 새로운 기적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